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삶이 뭔가 성취가 잘 안 되는 삶이야. 그러면 이 성취가 안 되는 삶을 이 사람을 뭐 어떤 운명이나 뭐 어떤 그런 걸 풀어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성취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자기가 원하는 성취.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꿈과 목표를 먼저 세팅해주고 꿈과 목표가 뭐냐면 NCR이거든. NCR을 통해서 끊임없이 CR적인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뇌에다가 계속 반복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반복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대상의 뇌에 이미 NCR이 CR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 신념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왜 여기서 지금 노력을 안 하느냐 하면 자신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약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거 하려고 그러고 그거조차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게 운이 와도 그 운을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준비가 뭐냐면 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운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운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운과 관계없이 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운이 왔을 때는 작게 오게 만들고 좋은 운이 왔을 때는 그걸 진짜 나의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내 삶에 뭔가 긍정적인 성취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내 안에다가 딱 틀을 잡아놔야 돼요. 요거만 잡아 놓으면 이제 공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교재가 두껍죠? 네. 이 교재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 안에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와 관련된 엑기스들만 몇 개 탁탁 짚어서 공부할 거니까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요걸 이제 이해했으니까 마음은 CR입니까? NCR입니까? NCR이죠. 비일상적 실제. 그건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절대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는 것 자체도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다양한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게 마음이라고 정의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나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제 선생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걸 정리가 안 돼서 표현하면 중구난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를 보니까 과거에는 뭐 가슴에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개념으로 보면 우리 몸 전체에 뭐가 있나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내더라. 이건 이미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낸다. 그럼 뇌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뇌에는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넘고 이 1000억 개가 수많은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서 다양한 회로를 만드니까 이 회로의 숫자가 수백 조가 되더라고요. 이 수백 조가 되는 그 회로에 걸쳐져 있는 수많은 유전적 정보와 학습과 경험에 의한 다양한 정보들이 안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전부 다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흰색은 흰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가 특정한 어떤 자극이 오거나 특정한 초점이 맞춰지면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회로들이 활성화돼서 착 스파크가 일어나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해요. 이건 일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올라오는 건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이 곧 우리의 마음인가? 아니에요. 생각은 수시로 바뀌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은 그 생각이 좀 더 일관성을 가질 때 또 그 생각에 감정이 강하게 코팅될 때 네, 네. 그건 우리는 이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내 존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이제 내 존재가 되고 사람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참 따뜻하다. 이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참 따뜻하다 말을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결국 뇌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뇌를 공장으로 비유한다면 마음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상품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까지 알았고 그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뇌에 도대체 무엇이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결국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네. 기억.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에 수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기억들은 하나의 뇌세포가 수십만 병렬적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게 서로 전체성으로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올라오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이 기억에 의해서 그렇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그럼 그 기억은 뭔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요걸 이제 알면 좀 더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한 건 우리 뇌에 기억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거든. 네. 근데 그 기억이 단순히 그 경험했던 사실, 그 자극, 그 정보만 그대로 그냥 기억 단순히 시키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뇌에 기억될 때 언어로 보완돼서 다 저장된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러면 언어로 보완돼서 저장될 때 뭔가 묻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정이죠. 모든 그러면 기억에는 뭐가 묻어있다? 밑에 감정이 다 묻어있다. 우리가 이제 정서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묻어있다 보니까 우리는 특정한 언어를 들으면 언어로 기억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언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정한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 이름만 들어도 반대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기억이 언어로 보호되어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묻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다? 기억되어 있다. 그 기억이 특정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기억 시스템이라고 한다. 사람들마다 그럼 기억 시스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유전이 다르고 그렇죠. 학습과 경험이 다르니까 유전과 학습과 경험이 다르니까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당연히 다르다. 그 기억 시스템에 묻어있는 정서 감정도 다 다르다. 이걸 이제 이해해보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전부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건 한번 마음의 형태나 생각이 좀 일관성을 갖거나 감정이 묻은 상태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이 존재에 가깝다 했잖아. 이건 뇌의 회로로 보면 좀 굵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굵은 회로를 전용신경 회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수업을 쭉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거든요. 그건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기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으면 이 용기가 쫙 팽창되잖아요. 네. 나중에 이 안에 든 내용물은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 정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축적시켜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축적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병을 만들지만 내가 또 공부했던 지식이나 정보를 계속 경험을 축적해가 넣는 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축적된 게 담금질이 되고 융합이 되고 새로운 어떤 창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어떤 색깔로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인다 그러잖아요. 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배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표현 능력이 정말 멋진 표현이거든. 그걸 우리는 이 공부에서 배울 메타포라고 해요. 메타포는 뭐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스토리를 만드는 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화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책의 내용일 수도 아, 네. 있고 또 방송에서 나온 어떤 그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걸 내가 가져왔으면 그걸 우리가 소재라 그래요. 네. 그 소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거나 어떤 대상에게 상담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걸 우리가 메타포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 메타포 기법이 왜 효과가 크냐면 평범하게 편하게 들어오는데 네. 그게 들어오면 지워지지가 않아. 안 지워지는 이유가 왜 안 지워지냐면 이게 통으로 들어와요. 내가 조금 알아가는 은한 거하고 통으로 들어온 건 이건 나중에 통으로 들어온 연합되어 있는 그 기억 중에 한 개만 건드리면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십 년 전에 공부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청개구리 이야기 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왜 들어오냐면 왜 할 수 있느냐면 스토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걸 다음에도 일상에서 내가 TV를 볼 때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 버리는 알맹이 없는 것보다는 네.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아, 저 대사에 저게 참 저 울림이 있구나. 그걸 내가 메모를 해놓든지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죠. 백인 줄 알았는데 문이었다. 우리 대부분 좀 그렇지 않아? 우리 그렇죠. 삶이? 네.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어느 순간 이게 희망이나 뭔가를 줄 수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이거 그렇단 말이야. 뭐 어찌됐든 초콜릿 인생을 초콜릿 상자에 비유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초장에 맛없는 거 먹으면 맛있는 것만 남아서 네. 나중에는 뭐 그때 되면 조금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처음엔 맛보기로 막 맛있는 것만 막 골라먹고 나면 나중에 맛없는 것만 남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삶에서는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그 운이라는 게 계속 바뀌면서 들으니까 근데 조금 길을 찾았어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설국 열차 이야기 네. 대사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게 왜 이제 중요한 걸 공부하면서 자꾸 알 거예요. 자, 이게 벽인 줄 알았다는 건 뭘까요? 실제로 그게 CR과 NCR로 관점에서 보면 벽인 줄 알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제한 신념이에요. 그렇죠. 네. NCR이 나의 NCR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CR은 실제로 문이었거든. 내 NCR에 문제가 있으면 저 CR에 그걸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마음에 있는 그걸 우리가 제한 신념이라고, 나를 묶어 넣는 걸 제한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 제한 신념은 긍정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 부정적인 거니까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라 하죠. 여기에 내가 딱 갇혀 있게 되면 모든 건 벽으로 보여요. 모든 건 벽으로 보이죠. 그러면 실제로 다양한 문이 있음에도 그 문을 손잡이를 찾지 못하고 열지를 못하니까 자기 삶에서 깝깝한 상태가 되죠.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NCR을 바꿔주는 작업이죠. 근데 바꾸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하면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은 결국 우리 뇌의 기억 시스템, 기억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억은 모든 게 언어로 부화되어 있고 감정이 묻어 있다.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억이고 그 기억은 과거의 유전과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뇌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거라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했는가. 자,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50% 정도로 본다면 나머지 50%는 뭐냐면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이 유전적인 것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을 부모로부터 50%를 받았는데 양육 과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인간의 존재는 거의 부모에 의해서
바탕이 다 깔린다, 세팅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이때 우리는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그러면 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유전적 자원 중에 좋은 거는 활성화시키고 안 좋은 것은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학습과 경험이 잘못되면 유전적 자원 중에 나쁜 것을 활성화시키고 버리고 좋은 것을 쇠퇴시키고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꼬여버리겠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운이나 이런 관점보다는 야, 이 부모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왜? 타고난 운명은 안 좋다 하더라도 학습과 경험이 긍정적으로 계속 반복해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기억이 저장되고 거기에 긍정적인 정서 감정이 많이 묻어지게 된다면 나의 현재 마음 상태는 안정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것이니까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밝게 보고 좀 더 내가 기회를 빨리 알아차리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성취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장 과정에 트라우마를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의 뭐 99.9%가 외형적으로는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부 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경험은 두 가지로 이제 세팅을 해놔야 돼요. 우리 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지 않아야 될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 뇌에 정신적 외상을 입은 걸 트라우마라고 해요. 겪지 않아야 될 걸 겪었으니까 충격이 들어와서 외상을 입었다. 몸에 이걸 신체적 외상이지만 뇌로 들어오는 건 정신적 외상이라 그래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관심이나 사랑이나 격려나 성공감이나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뭐가 되냐면 결핍이 생겨져요. 미해결된 과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면 끊임없이 그걸 갈구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걸 못 채워주니까 점점 삐딱하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았고 뭔가 억압됐고 뭔가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 가득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본인의 상태가 만들었다면 이건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내 상태를 만들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발달 트라우마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성장 과정에서 생긴 그 트라우마.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걸 발달 트라우마. 안 받아야 될 걸 받은 걸 우리는 트라우마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내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외상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안 건강하죠. 그럼 안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 지속적으로 뭘까요? 스트레스를 받잖아.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걸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정신적 외상을 입었는데 이 입은 이후에 계속 스트레스 상태가 악화되는 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만약에 이 기억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심각한 상태가 돼요. 왜? 자, 이 트라우마 자체로 끝나면 되는데, 자, 이게 8살에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8살 그때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경험 이전과 이후의 뇌가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트라우마는 뭐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걸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이거든. 그러면 자신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그때부터는 아주 생존에 유리한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강박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과거에 경험했던 트라우마의 채색에서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게 들어오면 거부해버리거나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니까 트라우마 경험 이전과 이후에 뇌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계속 누적돼가지고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람의 뇌는 트라우마에 채색된 상태에서 형성된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100% 온전할 거라고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허황된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현재 성인이 된 이후에 갖고 있는 이 부분조차도 결국 문제가 없다면 그건 과거에 겪었던 이 경험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건 트라우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와서 이제 트라우마를 간단하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트라우마. 누구나 다 트라우마는 경험하거든요. 트라우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내 뇌에 저장할 때, 기억시킬 때, 내 뇌는 전체성으로 작동되잖아요. 전체성 안에 들어온 기억이 되면 이 트라우마 경험은 나에게 소중한 자원이 돼요. 그런데 트라우마의 정의가 아까 뭐냐면 견디기 힘든 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인 거니까 이건 내 뇌의 전체성의 컨트롤을 못 받아요. 이거 너무나 강렬한 거니까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어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다른 회로에 신호를 계속 보내죠. 그래서 이놈은 독립돼 있으니까 전체성으로 작동 못 하니까 우리 뇌로 보면 전체성에 뭐가 생긴 거죠? 이만한 구멍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건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런 힘든 적도 있었지 정도로 해서 기억으로 그냥 편입돼 들어와 있으면 이건 사실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힘든 한 시기가 있었다. 하나의 경험이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다. 그럼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들어와서 경험한 이후에 너무나 강렬하게 들어왔으니까 내 전체성에 편입 못 되고 독립돼서 이걸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헬이라고 그래요. 헬이라는 말이 분리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뇌는 안에 이 원래 나의 전체성이 있고 이게 분리된 게 있으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뭘 못하느냐면 통합을 보내요.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뭘 못 맞추느냐? 초점이 안 맞춰지고 거기에 내 에너지 동원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나는 전체성으로 작동될 때 우리 뇌는 가장 잘 기능을 하는데 작동이 되는데 구멍이 생기고 분리된 게 있으니까 이 전체성에 파열음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에너지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이 뭘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뒷심이 없어지는 거 전부 다 안에 이러한 통합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트라우마라는 걸 트라우마 자체 공부를 해도 이게 뭐 오랫동안 해야 되는 공부지만 대충 이해를 해봐도 우리 삶에 대부분 트라우마 경험을 하는데 그걸 그냥 경험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 트라우마 경험을 진짜 트라우마 기억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트라우마 경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기억시킬 때 그냥 트라우마 경험을 일반적인 전체성에 넣는 기억으로 넣었다면 이건 괜찮다. 그런데 전체성으로 못 들어오는 너무 강한 충격 이건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현재 이 마음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